사실은 부동산 대책도 잔소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전 정부도 그랬고요, 전전 정부도 그랬고요, 현 정부도 그렇고요. 계속 잔소리입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성의 없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규제합니다. 매우 무서운 규제가 나올 겁니다. 네. 최근 전세 시장도 이게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임대차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 입법은 뭔지 그리고 이게 재검토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임대차 입법이 2020년 7월 말에 아마 시행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임대차 입법은 이제 우리가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내가 그 입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해야 이해가 돼요. 좀 쉬워요. 네, 그렇죠. 내가 세입자예요. 네. 2년 살았어. 그럼 지금까지 2020년 전에는 2년 살면 집주인이 연락이 오거나 내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연장하고 싶으면 저 얼마 올려드리면 될까요? 네. 라고 하면 서로 협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너무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2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짧죠. 2년 돌았으면 2년인데 네. 자 계약하고 마음 편한 기간은요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6개월 지나면 벌써부터 고민이 돼요. 다음 집을 어떻게 해? 다음 집 어떡하지? 내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주거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연장을 해주는데 2+2라고 하죠. 2+2죠. 네. 2년 사신 분이 계약 만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나 한 번 더 살겠소. 그렇죠. 라고 하면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집주인이 그러겠죠. 아니 안 올려줄 거야? 네, 법에서는요 5%까지만 이내에서만, 이내만 그렇죠. 올려라고 합니다. 5%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네. 그러면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냥 안 올립니다. 5% 올려서 계약서 다시 쓰고 하느니 알았어. 아유 이게 계약갱신 청구인데 네. 집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답하죠. 이게 답답하죠. 사실은 뭐 누구를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뭐 평가하기는 아닌데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요.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고 내 그렇죠. 권리가 다 뺏기고 사실은 여기서 다 2020년 때는 또 집값이 올라가던 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세비도 그럼 올라갈 수가 있는 모멘텀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되면 또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양쪽 입장을 다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집주인 저도 양쪽 입장에서는 다. 이게 뭐지? 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 같고 그렇죠. 평소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던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였는데 갑자기 그때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게 계약갱신 청구라는 게 자,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청구를 네. 하면 청구를 받아야 되죠. 근데 받기만 하면은 분쟁이 없을 수는 있는데 거절하는 권리를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또 아내, 반사 맞아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또 한 조항을 넣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계약갱신 청구 상한 제한 5% 이게 임대차 입법인데 저는 굉장히 우리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성의 없게 만들었다. 왜 성의 없냐면 이게 원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기존에서는 상가에서 활용됐었군요. 왜냐하면 상가는 권리금이란 게 있잖아요. 맞네. 우리 앵커님이 이제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네. 가게를 하나 열면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한 2년 있다 주인이 나가라 그래. 네. 아니 내가 지금 인테리어 한 2억 투자 했는데 그러면 2년하고 내가 어떻게 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해줍니다. 또 권리금을 또 주고 상가 보호를 하려고 했던 취지였군요. 10년 원래는. 동안 해줍니다. 10년. 1년 단위로해서 10번. 네. 10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 왜? 아니 10년은 장사해야 다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리금, 그렇죠. 인테리어비 나도 네. 뭐 하고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주택 임대차. 그 좀 약간 세밀하지 못했구나. 세심하지 못했네. 그리 거기에 또 반대 조항. 네. 나나 우리 가족이 실거주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딱 넣어주니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전세금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올려받고 연장해 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올린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밥 먹던 이제 아들이 눈에 보입니다. 야 네가 들어가. 그렇죠.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이제 집주인 아들이나 부모님이 아버님이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세입자는 또 나가야 되죠. 나가죠.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입주하는 거 맞아? 그렇지. 한번 더 돌아보고 네. 괜히 가서 불 꺼졌는지 한번 보고 그렇죠. 진짜 살고 있는지도 한번 눌러보고 맞아요. 그러면서 아니면 또 소송 걸게 돼요. 네. 이런 분쟁의 씨앗을 만듭니다. 음. 그럼 왜곡이 되죠. 그때
전세 가격이 급등합니다. 맞아요. 집주인들은 야 지금 안 올리면 안 돼. 음. 세입자들은 불안하니까 미리 올리게 되고 그렇죠. 이게 왜곡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이제 막 폐지 논란 네.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더라도 악법도 법이다. 따라야 된다.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완이 보완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요. 자 지금 폐지해 버리게 되면 이제 겨우 4년 동안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분들 나 다음 달에 계약갱신 청구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갑자기 폐지하면 엄청난 혼란이 엄청난 혼란이죠. 또 다시 왜곡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하냐면 5%잖아요. 근데 어차피 4년 후에는 또 많이 올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왜곡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을 정부가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4년이 지나면서 올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2+2의 부작용도 있다. 그렇죠. 물론 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5%를 뭐 10%나 20% 정도로 좀 상향 조정하게 현실적으로. 되면 네. 그러면 중간에 살짝 한번 올려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세입자도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네, 네. 뭐 10%, 20% 정도는 또 어차피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집주인 저는 입장에서도 뭐 원하는 만큼 올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그렇죠. 서로를 좀 그것도 만족시킬 수 있는 협의니까. 거죠. 그렇죠. 전세금이 안 올라가게 되면 안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 극단적으로 야 음. 갑자기 뭐 2+2 갑자기 폐지 이런 거는 시장에 왜곡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갔어야죠. 2+2가 아니라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2년이잖아요. 네. 이 2년이 1989년도에 2년이 됐습니다. 아. 1981년도에 1년이 됐고요. 그렇군요. 81년도 이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습니다. 없었겠죠. 그 없었을 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나가라면 나가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네. 89년도 2년이 된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개정을 안 한 거죠. 그러면 2년이 3년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네. 생각해 네. 보세요. 이게 자녀 있으신가요? 네네. 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아 그러네요. 3년이 3년이 맞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2년에서 4년은 너무 길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네네. 2년에서 1년 더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고 분쟁이 없는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 청구하고 거절하고 네. 분쟁 생기고 소송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부가 사원판을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이미 시행하고 그렇죠. 있는 정책을 폐지하면 없애는 안 된다. 건 또 다른 그래서 이야기죠. 그냥 지금은 그냥 보완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국회로 가실 생각? 국회 문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공천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장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폐지보다는 오히려 이 보완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현재 전세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검토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재검토가 돼서 폐지가 된다. 이 시그널은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해지죠. 저는 시장의 자극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입장입니다. 사실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너무 많은 발표를 했어요. 집값을 그렇죠. 좀 잡겠다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박수를 쳐드리는데 음. 너무 자주 발표하다 보니까 자극을 주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장관님 얼굴이 너무 익숙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주 뵈가지고 이게 이제 잔소리도요. 자녀한테도 잔소리도 이게 진짜 모아서 한번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네. 잔소리를 남발하게 되면 나중에는 애 표정이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반응을 안 하게 되죠. 네. 아이고 아빠 또 저러네. 아이고 엄마 또 시작이네. 옳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부동산 대책도 잔소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전 정부도 그랬고요, 전전 정부도 그랬고요, 현 정부도 그렇고요. 계속 잔소리입니다. 최근에 집값 올라가니까 이제 정책이 중요한데 제가 하반기 변수가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정책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스포츠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네. 뭔가 경기가 불리해. 그러면 작전 타임 그렇죠. 한번 네네. 흐름을 한번 끊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전 타임에서 물 한 잔 먹고 들어가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동산도 사실 지금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이 흐름을 한번 끊어줄 필요는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불안한 요인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 서울에 공급이 충분했던 적이 언제였어요?
서울은 원래 부족했어요. 고조선 때쯤이면 고조선은 뭐 모르겠지만 조선 시대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요. 한- 네, 그러니까 서울은 원래 주택이 부족한데 맞습니다. 왜 5월, 6월, 7월에 집이 부족하다고 지금 당장 사야 되냐는 거죠. 원래 부족한 지역인데 특별한 메시지나 시그널이 아니다. 2017년, 18년에 집값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그때 서울의 10년 내 입주 물량이 최대였습니다. 맞아요, 4만 7천, 맞아요. 4만 8천 가구가 나왔는데 맞아요.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음에도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서울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서울 집은 누가 사느냐? 서울 분들만 사요? 아니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네. 지방에 계시는 분들, 심지어 미국에 계시는 해외 분들. 계신 분들도 그럼요. 해외 계시는 분들 만나서 뭐 얘기해 보면 어디 사시고 싶으세요? 야, 서울 사야지. 서울 어디 사고 싶어요? 강남 사야지. 강남이지. 왜요? 아 몰라. 그게 제일 좋아. 뭐 이런 논리거든요. 네. 서울밖에 없어.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게 문제지. 공급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울은. 아. 10,000호, 20,000호를 지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갑자기 공급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집을 빨리 사야 된다? 사실은 우리 불안 심리가 자극을 주는 거고요. 전세? 아니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어요? 우리 많이 착각하는 게 2022년에 전세가 떨어졌거든요. 네, 네, 네. 우리가 그렇지. 최근만 기억을 하다 보니 아 전세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오르지? 아닙니다. 2022년만 떨어졌고요. 네. 계속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의 문제고요. 지역에 따라서 뭐 헬리오시티 같이 송파구에 네. 9,510세대 입주할 때 많은 물량이 입주할 때 한 6개월 정도 전세 가격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세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불안하다고? 10년 전에도 전세 가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래 있던 현상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 굳이 우리가 뭐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불안할 필요는 네. 없다. 물론 그게 상승의 요인이 되긴 하죠. 공급이 네. 부족하다, 전세 가격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네네. 그게 지금 당장이어야 된다? 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할 필요는 있고요. 그러면 네. 정책이 작전 타임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공급을 늘리겠답니다. 그렇죠. 발표했죠. 그리고 또 나올 겁니다. 네. 공급 대책이 또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저는 안 봐도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신규 택지 뭐 2만 원 정도 공급하겠다. 3기 신도시 더 빨리 공급을 해주겠다. 네. 제가 안 봐도 제가 줄줄줄 나오잖아요. 네.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비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음. 제가 국토부 장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나왔던 패턴이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제 보고 그러네. 음. 나 이제 집 안 기다려도 되겠네. 라는 그런 시그널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심이 안 되죠. 뭔가 전에 봤던 것 같은 기시감이 좀 있고. 하고 그래서 나는 올해 하반기 내년에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데 3기 신도시 그래서 언제 한다는 거야? 언제 입주하지? 네. 신규 택지 발굴하게 되면 그 언젠데? 이제 발표하면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했습니다. 네. 아직도 입주 안 했어요. 아, 그렇죠. 본청약도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입주가 10년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네. 지금 우리가 10년 후에 입주한 아파트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거는 좀 1년, 2년 만에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원하는 주택 아니에요. 아파트를 못 들어가니까 주거 사다리로 중간에 한번 들어가는 건데 그걸 지금 공급 늘리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예상하지 못하는 흐름을 끊어주는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이거든요. 네. 사실은 정부도 7월에 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네. 집값 오르는데 스트레스 DSR을 연기를 해줘. 그래서 집값이 더 올라갔거든요. 불안하니까. 네, 네. 근데 정부가 왜 2달 연기했을까요? PF 문제 해결을 하려면 아. 분양 시장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스트레스 DSR에서 혹시라도 너무 죽어버리게 되면 미분양 소진이 안 되니까 네, 네, 사실 네. 정부가 2달 연기하면서 시간을 좀 줬는데 일단 미분양을 해결하려고 한 거군요. 시장에서는 불안하다. 잘못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 미분양 해결하려면 예상을 뛰어넘는 그냥 미분양 사세요. 취득세 좀 깎아줄게요. 하고 싶은 마음 드세요. 안 들잖아요. 뭐 큰 차이 안 생기죠. 안 주- 그러면 어떤 게 하면 마음이 관심이 더 생기냐면 지금 1년 내에 지방 서울 수도권 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해 줄게.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해 줄게. 파격적이네요. 재산세 50% 네. 깎아 줄게. 네.
대출이자 5년 동안 저리 대출해 줄게. 어허. 건설회사들이 분양가 5%나 10% 할인해 줄 거야.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야 이거 잠깐 있어봐. 야 지방 미분양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지방 미분양 뭐가 있어? 관심이 달라져요. 네. 물길이 지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로 쏠리던 관심이 지방으로 가니까 작전 타임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아, 지방 그러네요. 미분양을 소진해주면 PF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해결되죠. 되고요. 건설회사들도 좀 살아나니까 네. 신규 택지를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고 정부도 한숨 돌리게 되고 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얼마나 좋아요. 세제 혜택 받고 분양가 할인 받고 저리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 최근에 분양가 많이 올라갔는데 미분양 아파트들 작년 재작년에 분양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서로 다 좋잖아요. 이런 정책을 화끈하게 한번 해주게 되면 저는 와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읊었던 공급 대책들 나오면 아마 헤드라인만 볼 겁니다. 그렇네. 아, 역시 안 되겠다. 이런 정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그렇군요. 공급은 발표보다 그냥 꾸준하게 계속 공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책이 중요한 변수고요. 하반기 아마 8월에 나올 것 같은데 8월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흐름 자체를 작전 타임으로 하면서 추석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끊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시원치 않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희도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좀 끊길지도 모르는 뭐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언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이후를 오히려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을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네. 이제 금리 변수도 하나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이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9월에 내리면 한국은행이 10월에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논란이 굉장히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기대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도 네. 기대감. 이 기업이 좋아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5년 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대. 음. AI 시장이 더 커져. 그러면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실적이 안 좋아도 네. 기대감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막상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저는 기대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출 금리가요.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요. 시중은행에 가보면 이미 아, 선반영이 됐어요. 아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 맞아요. 선반영이 됐어요. 네.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많이 못 내립니다. 미국이 설사 0.5를 내려도요. 미국과 현재 우리나라가 2% 벌어져 있거든요. 3.5와 5.5죠.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2%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0.5 내려도 한국은행은 0.2였고요. 한국은행 그렇죠. 총재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발언을 또 최근에 하셨어요. 네.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 이거 내 예의주시하고 있고 집값 흐름에 따라서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어허. 집값 올라가는데 어떻게 인하해요? 집값 그렇죠. 더 올려버리는데. 그렇죠. 주택 시장이 좀 주춤해야만 올려줄 수도 있기 인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금리 인하 빨리 해. 네, 해도 별거 네. 없어. 네. 차라리 기대감을 좀 무너뜨리면 네. 오히려 덜 불안할 거예요. 어허. 우리 GTX 있잖아요. 네. GTX 개통되기 전에 어. 막 신고가 나오고 난리 집값이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동탄신 도시 같은 네. 경우는 GTX 개통되고 나니까 신고가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맞아요. 때문에 예전에 지하철 9호선 개통될 때도 강서구도 그랬고요. 항상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막상 0.25 정도 인하하고 나서 별거 없으면 이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단기간에 저금리로 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하보다는 정책이 더 중요하고 정책 팁을 드리면요. 집값 간단합니다. 집값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오버슈팅 되면 반드시 규제 나옵니다. 그렇죠. 무조건이죠. 집값 떨어진다.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 풉니다. 네. 아마 2022년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께서 집값 반 더 떨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다가 6개월 후에 규제 다 풀어졌습니다. 강남 상구 영상구 빼고.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화들짝.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또. 여기서 더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규제합니다. 매우 무서운 규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규제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잡으면 규제 풀어주고 네. 진보가 잡으면 규제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고요. 다주택자들은 저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미 다주택자가 이제 3주택 이상을 말씀하는 그렇죠. 겁니다. 3주택 이상 분들은 지금 취득세도 중과세가 되고요. 종부세도 여전히 무거운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다려 보셔라. 앞서서 제가 말한 시그널 고점 대비 서울 중심부 지역들이 혹시라도 뭐 정책이라든지 다른 영향을 받아서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조정 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온다.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풀린다.
정부가 대출을 풀어준다. 마지막에 뭐 양도세 면제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나온다. 그때 돈이 있으면 4주택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3주택이 지금은. 4주택 가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일단 기다려 보셔라. 차라리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주식이라든지 네. 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부동산만 올인하는 거는 반대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갔기 때문에 네. 부동산 올인보다는 이제 비중이 지금 한 7대3 정도 될 겁니다. 네네. 부동산이 7, 금융이 3 정도 되는데 저는 5대5나 적어도 한 6대4 정도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가 네네. 건전한 또 재정 관리, 자산 관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금융 쪽의 투자도 좀 늘리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1주택자, 무주택자는 아까 제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사세요. 네. 제가 보니까 사신 분들이 필요해서 사신 분들이 승자였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맞아요. 네. 대부분은 어떨 때 사냐면 집주인이 전세금 많이 올려달라 그럴 때 속상해서 사거든요. 아, 내가 그냥 사고 말라 그냥. 그렇게 사신 분들이 다 그냥 돈 벌었고요. 맞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계산하고 샀냐? 그냥 필요해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하고 자금이 되실 때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는 게 우리가 노트북 바꿀 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막 스펙 같은 거 막 보잖아요. 네. CPU 사양 보고 막 램 뭐 용량 보고 막 하는데 막상 사서 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거든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맞습니다. 이게 고사양을 사가지고 저사양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갈아타기 분들도 갈아타기도 원칙이 있잖아요. 상급지로 갈아타거든요. 하급지로 갈아타는 분들 잘 없습니다. 많이 없죠. 그러면 1주택자가 집을 파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는 갈아타기 위해서. 그렇죠. 상급지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내 집값은 올라가고 갈아타고 싶은 집값은 떨어진다. 아 그런 게 어딨어.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내 집값이 오르면 상급지는 더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갈아타는데 자 시장이 상승장이에요. 올라가 집값이 다음 달 또 올라갈 것 같고 6개월 후에도 올라갈 것 같은 상승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고 내 집은 조금 늦게 나중에 하면 좀 더 올라가는 맞출 수는 있죠. 어느 맞출 정도 수는 간극을. 있으니까. 만약에 하락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먼저 집을- 샀는데 내 집값이 떨어지면 그렇죠. 자금 못 맞추니까 내 집을 빨리 팔고. 내 집을 먼저 팔아야 되고 지금처럼 약간 혼재되어 있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저는 실시간으로 갈아타셔라. 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리고 자신 있게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퇴사를 하고 네. 고정 수익이 안 들어와 국민연금 가지고 생활이 안 돼. 네. 근데 큰 평수의 아파트를 깔고 앉아서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는 팔고 면적을 줄이든지 지역을 옮기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상황에 따라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 치료비가 필요하다, 뭐 부모님 복양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파셔도 된다. 근데 안 팔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집 하나 있는 분이 유튜브를 봤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팔고 기다렸다가 사야지.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팔고 막상 팔아보세요.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안 불안해요. 네. 왜? 원래 무주택이었으니까. 네, 네. 하나 가지고 있다가 파신 분들은요.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해요. 아 그렇죠. 만약에요. 3월에 팔았다고 쳐요. 4월, 5월, 6월, 7월 지금 집값 올라갔잖아요. 네. 아마 정상적인 생활 못 할걸요. 그러면 지금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 있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보험 차 사고 안 나도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은 아깝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은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사셔라.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한다. 우리 화폐 가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10억 원 10년 가지고 가면 7억 네. 4천으로 떨어지는데 실무 자산은 한 10억 올라가는 건 정상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실수요자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이 필요하거나 자금 영역 되시면 사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너무 과한 고민, 답이 없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되 네. 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사시고 다주택자들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분석을 해서 우리 네. 경제살롱 보면서 좀 더 지식도 많이 쌓고 경험도 쌓으면서 이렇게 네. 전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살롱을 매주 같이 한다면 조금 더 그런 고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 시장, 뭐 우리 집과 관련된 시장이다 보니 저희가 정말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고, 하지만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스마트하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소식 올라오는 대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